원주에서 초중고를 나왔지만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국인 씨는 지역 인재가 아니지만 수도권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만 원주에서 다닌 저는 지역 인재라고 하네요. 납득이 가시나요? 조국이는 왜 지역 인재가 아니란 말인가? 이게 옳게 된 세상인지 척척토크에서 이야기해 봅니다.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원주하는 척 114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조은재입니다. 국인 씨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저희 여기 반곡동 이 방구석에서 녹음하고 있는 현재 비가 좀 내리고 있긴 한데 요새는 날이 그래도 좀 풀린 느낌이기도 해요. 맞아요. 완전 겨울이 네. 이제 또 지나갔구나. 확실히 이제 3월 말이 되니까. 근데 또 비가 오니까 좀 쌀쌀해져요. 쌀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좀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래도 대체로 이제는 좀 오늘 제가 좀 그래도 좀 두꺼운 옷을 입겠으면 그런 얘기가 이제 좀 얇은 옷을 네. 입고 돌아다녀도 될 것 같다. 뭐 반팔 입으시는 분도 이제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게 요 근래 그러니까 온도가 좀 높았을 때는 안에는 반팔을 입고 위에 아우터를 입는 방식으로 좀 다녔었거든요.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디지 뭐 강원일보 보니까 이제 막 드디어 등장한 반팔 뭐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보도하기도 하던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 원주 DB 우승한다 그랬죠? 네, 정규리그 그러니까요. 우승 확정했습니다. 이 14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 우승에 이제 도전합니다. 우리 시즌 프리뷰에서 6위도 어려울 거다. 네. 이런 아주 혹독한 평가 전망을 하셨던 구인 씨 완전히 지금 빗나갔는데 챔피언 결정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농알못인 제가 전망한다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해야 돼요. 네. 누가 올라올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이게 봤을 때 그래도 SK가 올라오지 않을까. 올라온다. 네. 해볼만하다. 근데 올라오면 지금 DB의 이 상승세. 올 시즌이 기복 없는 플레이 보면은 저는 할만하다 생각합니다. 드디어 적기다. 네네. 14년 만에. 14년 만에. 김주성이 그 당시 14년 전에 선수로 챔결 MVP 받았고 맞아요. 이번에 감독으로서 정상에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점은 이게 DB가 어쨌든 정규리그 1위를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챔피언 결정전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4번 다 떨어졌어요, 최근. 네. 챔피언 결정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조직력을 앞세운 그 농구를 했거나 그리고 때로는 너무 한 명의 기량에 의존했던 적이 있을 때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것도 진지하게 들어가시네. 간단하게 좀 이게 전망 좀 해주는데. 또 이게 한 번 틀리니까 사람이 말이 길어지는 맞아요. 거야. 이길 거야, 질 거야 이거 해주면 되는데. 우승합니다. 우승합니다. 네. 이거 어쨌든 참고로 뭐 어쨌든 6위로 전망하셨는데 네. 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 이거는 맞았으면 좋겠네요. 우승합니다. 많은 원주의 농구 팬들이 네. 또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고. 하여간 저희가 이제 시즌 리뷰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챔피언 끝나면 또 해봐야죠. 호정이 되려다가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정말 원유는 거기 있단 말이야 사실은. 사실 6위로 전망하신 분은 또 따로 있으니까 그분 모시고 얘기 나눠봐야겠죠. 네네. 시즌 막바지. 자, 이거 저희 소통의 시간 좀 가져볼게요. 좋습니다.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함께 좀 소통하는 시간, 네네. 원주살이에 대한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원주 아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지금처럼 그냥 들어주셔도 너무나 감사하지만요, 혹시나 방송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14회 1부 원주통신과 척척토크 준비되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총선이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이 강원도 8개 선거구 대진표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4월 10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뭐 많지 않으니까 한번 8개 선거구 읽어볼게요, 대진표. 먼저 우리 원주시 갑 민주당에서는 이제 원창목 후보가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현역 박정아 의원 후보가 나옵니다. 리매치죠. 리매치입니다. 네. 지난 재보궐 선거 이제 리매치. 자, 그리고 원주시 민주당의 현역 송기현 의원 후보가 나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한섭 후보가 이제 맞붙게 됩니다. 그 원주시 갑과 을은 모두 양당 후보만 나왔어요. 네네. 제3 후보가 없습니다. 무소속도 없어요. 사실 그동안은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맞아요. 보통 갑에서는 제3 후보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을도 꽤 나왔어요. 네. 을에서는 진보 정당이 나오기도 했었고, 뭐 예를 들어 뭐 옛날에 뭐 우리 공화당 요새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게요. 우리 공화당 뭐 네. 국가혁명 배당금당 뭐 이런 당들도 나오고 했잖아요. 맞아요. 현수막도 많이 네. 걸렸는데 최근에는 자취를 감췄는지 나오지 않았고, 어쨌든 이번에 원주시 갑과 을은 모두 거대 양당 후보들로만 이렇게 대진표가 짜여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선거가 길어집니다.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에서는 민주당의 현역 허영 의원 후보가 이제 나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혜란 후보가 나옵니다. 또 여긴 제3정당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조일현 후보가 나오는데, 이 새로운 미래는 지금 이낙연 전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이끌고 있는 네네. 정당이죠. 이 조일현 씨는 제가 알기로 아주 옛날에 이제 원주에서도 한번 출마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85년쯤인가요? 우리가 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여담이지만은 저랑 같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총 동문회장도 하고 막 그러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원주랑도 좀 인연이 있는 분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특히 춘천으로 가셨어요. 어쨌든 여긴 제3정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을에서는 민주당의 전성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현역 한기호 의원 후보가 맞붙습니다. 강릉으로 가보면요. 민주당에서는 김중남 후보가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권성동 의원 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제3 후보들이 나오는데, 개혁신당의 이영랑 후보입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이끌고 있는 정당이죠. 자, 그다음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성군에서는 민주당의 한오현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현역 이철규 의원 후보가 나오고요. 여기도 개혁신당의 류성호 후보가 나옵니다. 또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에서는 민주당의 김도균 후보, 또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이양수 의원 후보가 나옵니다. 마지막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민주당의 허필홍 후보가 나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유상범 의원 후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8개 선거구 대진표가 짜여져 있는데요. 그냥 늘 그렇듯이 짜여진 것 같은 느낌? 뭐 이렇게 신선한 느낌은 솔직히 없잖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도 너무 뻔하다. 이 후보자들의 면면이 어떻게 보면은 중년 남성 일색이다. 이 점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강원일보가 안 그래도 이제 보도하기도 했는데, 지금 8개 선거구 말이죠. 양당 후보만 놓고 보자 말이에요. 그럼 16명이죠. 8개 선거구. 그쵸, 그 네. 평균 연령이 59.3세로 일단 60대 다 돼갑니다. 그 지난 총선 이제 56.5세였다고요,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2.8세가 또 늘어난 겁니다. 그대로. 근데 20년 전과 이제 비교를 해보잔 말이에요. 20년 전에가 이제 제 17대 총선인데, 이때 49.7세였단 말이에요. 이때와 비교하면 이제 10살 가까이 많아진 건데, 20년 동안 고스란히 이제 나이를 어떻게 보면 먹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국회도 이 고령화가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예비 후보를 이제 42명이 등록을 했었는데, 이때 여성이 단 2명에 불과했다. 예비 후보인데도. 그렇죠. 예비 후보. 물론 지금도 예비 후보인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공천이 된 실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8개 선거구에서 여성 후보 역시 2명밖에 없어요. 이제 춘천갑의 김혜란 후보, 국민의힘에, 그리고 강릉의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 이렇게 2명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전부 중년 남성 일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알 수가 또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의회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여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또 대변해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어떤 한국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회 구성이 결국 다양해야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제 대변할 수가 있는 건데, 그쵸. 지금 이렇게 중년 남성 중심의 어떤 구성 정치가 이어진다면은 결국에는 이 뻔한 정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또 높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저는 그리고 20년 전에 젊었던 그 연령이 계속 지금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거는 해왔던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나이를 먹으신 분들도 이제 더욱더 도전자, 물론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근데 그만큼 청년들한테 문호가 덜 개방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오히려 예전에 세대 교체가 더 잘 됐는데 지금 오히려 세대 교체가 더 경직돼 있는 상황.
상황 아니겠느냐 네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저 여러 정당들이 다 이제 뭐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공천을 좀 확대하겠다고 하고 뭐 가산점도 주고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결과로 드러나는 거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 상징적으로 사실 우리가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선거 앞두고 몇 명 그냥 인재 영입해가지고 막 공천 하나 주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그냥 알리면서 우리 이렇게 신경 쓰는 정당입니다. 청년과 여성을. 그래놓고서 이제 뭐 당선되면은 이제 뭐 활용하다가 다음 선거 때 이제 또 버리고 네네.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을 잘 육성을 못하는 거죠 평소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세요. 아니 우리도 공천을 주고 싶은데 청년과 여성 마땅한 사람이 없다. 내가 봤을 때 근데 평소에 이 육성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선거 때만 되면 이제 급하게 찾으니까 이제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평소에 실력 있는 청년 여성 당원을 이제 육성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만 놓고 본다면은 부족하다. 원주도 그렇고 양당 모두 이 지점에서는 상당히 반성할 지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영입해오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영입해왔을 때 너무 약간 과중한 자리, 그러니까 너무 높은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그 인재에게 그 역할을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분들은 어쨌든 정치 신인인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는 어쨌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그분이 그런 역할을 뭐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면은 또 바로 갈아버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그런 청년 당원 아니면 여성 당원들이 올라올 수 있었느냐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지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사실 각 당의 정체성이 있을 것이고 네네. 정강 정책에 따른 그 정체성에 맞춰서 정말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시스템 속에서 육성된 어떤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됐을 때 이제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이제 발휘를 해서 이제 당선이 되는 구조가 사실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우리 정치 현실은 그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냥 이제 외부에 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전혀 우리 정당의 정체성과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 다만 이제 이 사람을 뭔가 영입을 하면 우리 당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아.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사실 그 사람을 이 당의 정체성에 맞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론에 맞춰서 움직이게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아까 네네. 말씀하신 그 자리만 주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 정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어떤 사람이 국힘 가고 국힘이 어떤 사람이 민주당 가고 이런 일이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람을 그렇게 자리에다 끼워 맞추는 거죠. 이 사람이 당의 정체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충분히 검증이 되지도 않았고 육성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사실 그런 일들이 저는 더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중앙이 그럴 정도인데 지역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뭐 야구로 비유를 하자면 말이죠. 한마디로 이제 팜 시스템이 이제 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 뭐 FA로 영입을 네. 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FA로 이렇게 막 영입을 해. 아니 뭐 그래서 우승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한계 지점이 있겠죠. FA로 온 선수는 결국 또 FA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얼마든지 다른 팀으로 네. 또 FA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요직에다가 이렇게 선수들을 앉히게 되면은 거기서 열심히 꿈을 키워왔던 어떤 유망주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또 이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욕이 네네.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팀마다 어쨌든 팀 컬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예시가 제가 응원했던 LG 트윈스가 LG 트윈스가 아주 팜이 그냥 네, LG를 떠나면 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암흑기 시절에 그러니까 이름값 있는 선수들은 비싸게 FA로 영입을 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또 이름값 있는 선수들만 모이면은 아무나 다 데려온 거지. 그게 또 조직력 차원에서 봤을 그렇지. 때는 케미스트리가 깨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팀의 조직력도 약화되고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거기에서 커야 되는 유망주들은 기회를 주기도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비싼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다른 팀 가서 네. 터진다니까. 그러면 이제 트레이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선수는 충분한 기회를 받고 거의 리그 MVP급의 선수로 성장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LG도 나름 팜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닫고 갖추다 보니까 저는 작년에 우승이라는 결과물까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하거든요. 양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양당도 그렇기 때문에 유망주를 키우자. 빨리 정신 차리고 FA 영입 좀 그만하고. 네, 청년당원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오히려 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뭐 어디서 활동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이게 공천이 되고 말이죠. 지역에서는 특히 막 네네. 시의원, 도의원 막 이렇게 뭐 그런 거는 사실 좀 문제가 확실히 있다. 근데 뭐 이번에는 뭐 국회의원 선거 얘기긴 합니다만 결국 거기서 기반이 쌓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도 이렇게 뻔하디 뻔한 공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 예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6억 5천만 원에서 16억 5천만 원으로 250%가 이제 늘어나서 논란인데 사실 여기에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거든요. 원주시 의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예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일단은 이번에 이제 정책 보좌관이 이제 신설이 돼가지고 이 정책 보좌관이 머물 공간이 일단 필요하고요. 네네. 또 의원들이 지금은 2인 1실을 쓰고 있는데 사무실을 이걸 1인 1실로 이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의원 수가 또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 감안해서 한 건데 이게 사실 처음 공사비를 잡았을 때 2년 전에 잡았을 때 57억 2,300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의회에 제출된 거 보면은 91억 2,300만 원 돼서 무려 3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물가 올랐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2년 만에 34억이 늘 수가 있느냐. 그쵸. 그것도 상당히 의문 부호가 달려서 이게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보니까 제가 원주 투데이 보도로 보니까 이게 필로티 구조로 짓기로 돼 있었는데 필로티 구조로 짓는 거에 따른 공사비를 최초 설계에서 누락을 했대요. 이게 결정적 원인이 됐대.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그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필로티로 짓기로 했는데 이게 누락이 됐다는 게 예상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필로티로 짓지 않으려고 했다가 필로티로 바꾼 그러니까 변경됐으면 네. 이해가 되는데 설계 맞아요. 변경. 근데 네. 초기 설계에서 이걸 아예 누락을 해버려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시의회 사무국이 이제 처음에 설계를 했을 텐데 이게 잘못한 거고 또 원주시 정부도 검토를 했을 텐데 제대로 검토를 못하면서 콜라보가 이루어진 거죠. 처분이 없는 네네. 상황이 놓인 겁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이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카데미 극장도 고무줄처럼 늘어났죠. 예산이 지금 원주시의회 이거 증축도 늘어났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여러 차례 이 지적했었던 문제들 만종일교 같은 경우에 네네. 대형차가 진입하기 힘든 직각 구조로 잘못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10억 들여가지고 추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10억을 썼는데도 맞아요. 도합 20억을 지금 들고 있는 꼴이 된 거 하나 있고 그리고 반곡 금대 관광열차 이거 운행 방안 뭐 수립도 안 됐고 지금 폐철로 어떻게 활용할지도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먼저 관광열차만 54억 들여 샀다가 괜히 지금 유지관리비 낭비되고 감가상각되고 있고 이 난리 좀 난 거 하나 있었고 또 단구동 아트갤러리 이거 17억 투입해서 지었는데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체적 난국이 돼가지고 재시공해가지고 겨우 개관했다는 얘기 이거 다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뭐 원광 수정뿐만 아닙니다. 전임 원창목 시정부터 계속 이런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행정이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네네. 어떤 경향성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일개 한두 명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서를 지금 통틀어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진다는 건 뭔가 지금 원주시 행정이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괜히 낭비하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나. 책임 규명이 일단 돼야겠죠. 이 각 사업마다는. 그쵸. 필요하다면 네. 징계도 해야 될 거고 감사도 필요할 겁니다. 이게 그냥 적은 돈들이 아닌 거잖아요. 34억 네. 늘고 막 이게 뭐 아카데미는 뭐 10억 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다 느끼시겠죠. 이 우리 공무원 중심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행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관료제라는 게 견제가 안 된다. 특히 지역 사회는 뭐 사실 뭐 이 시청 가보시면 다 느낄 거 아닙니까? 우리 다 느끼는 지점이고 뭐 사업을 할 때도 느끼는 지점이실 테고요. 행정부가 이제 뭐 우리가 우리가 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서 저 중앙 정치도 굉장히 비대하다고 하는 행정. 네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시장이 막 거의 뭐 좌지우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시장이 네. 통솔 관할하는 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권력이 막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정책 집행 과정에서 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거의 공무원의 입김이 좀 세게 들어가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뭐 시의회가 견제를 하고 싶어도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네. 점도 있어요. 사실 뭐 시의회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시의원들은 뭐 보좌진이 지금 뭐 이제 정책 보좌관 제도가 되지만은 개인 보좌관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다 어쨌든 해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면은 뭐 다 알아낼 수도 있겠죠. 탐정처럼 다 이렇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캐가지고 막 집요하게. 근데 이제 일당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게 합심해서 하면은 될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원주시의회 봐도 알 수 있겠지만은 열심히 하는 의원들은 또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또 그렇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개별 의원들의 이제 각계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측면이 네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가 그
영역에서의 전문성이 있다면은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한계가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뭐 김주현 의원이 문화예술 분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사안이나 예산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제가 일을 해봐서 아는데 그런 것들은 좀 뭐 과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거의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모든 의원들한테 다 기대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네. 우리가 아까 지적한 또 이제 공천 얘기로 거슬러 가면은 그 원인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여간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시정부가 아주 안건을 막 졸속으로 올린 경우도 많잖아요. 막 급하게 올려서 검토할 시간도 제대로 안 주고 이게 국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국회 문제 거론하는 게 예산을 이제 국회에 올리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근데 그럴 때도 검토할 시간이 사실 충분히 안 줘요. 그러니까 네네. 의원들이 아무리 보좌진 9명 가지고 열심히 예산을 뜯어본다 하더라도 놓치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이런 걸 상설 구조화하고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정 의무 시간을 더 길게 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도 국회도 이럴 지경인데 지방의회는 더더욱 의원들이 세밀하게 감시하기가 되게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아카데미 철거 과정에서도 우리가 느꼈지만은 그러니까 밀실행정 그러니까 말로는 막 무슨 뭐 위원회를 거쳤어, 뭐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거쳤지만 결국에는 밀실행정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거의 공무원 중심의 위원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결국에는 그냥 공무원 입맛에 맞는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쵸.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정이 계속 벌어지는 거고 결국에는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지적이 이제 수용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물론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 좀 더 어떻게 보면 저는 사업의 완성도는 더 높아질 거다.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맞아요. 이렇게 졸속으로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급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신속행정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신속행정으로 했을 때 후에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잘해야죠. 네. 그러니까. 신속할 거면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할 거면 굳이 신속행정 할 네네. 필요도 없다. 그럴 거면 차라리 그 비용을 들여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확정을 해서 갔을 때가 더 비용적으로든 아니면 시간적으로든 그런 것들을 다 아낄 수 있는 그렇죠. 게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고무줄 행정이 떠올라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또 반가워할 소식입니다. 네네. 원주 의료원이 7월부터 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5시 반부터 11시까지 야간 진료를 진행합니다. 7월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원주시 정부는 이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뭐 협약도 맺고 그랬더라고요. 네네. 이게 작년 6월에 운영을 중단한 달빛 어린이 병원의 공백을 조금 메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많이 되고 하는데요. 제가 또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키우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저녁에 아픈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병원을 갈 수가 없다 보니까 뭐 결국 응급실을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약국에서 파는 그냥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약을 먹이거나 이런 선택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금 고민이 되긴 했는데 이렇게 심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도 좀 기쁜 소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달빛 어린이병원 이거 문 닫은 뒤로는 뭐 춘천까지 가셔서 급하니까 네네. 진료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글을 읽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잘된 소식이죠. 이번 총선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이 달빛 어린이 병원을 부활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어쨌든 뭐 조금 지난 달빛 병원보다는 좀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말씀하신 좀 공백을 좀 메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달빛 어린이 병원은 어쨌든 민간 병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원주의료원이라는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운영의 뭐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긍정적으로 해석했을 때 공공의료의 장점이 좀 이런 측면에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평일 야간 진료도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렇게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 평일 야간 진료가 더욱더 물론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한편에서는 주말 진료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에 주말 진료는 빠졌습니다. 네네. 평일에만 이제 야간 진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달빛 어린이 병원은 민간 병원을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비교적 그래도 이제 주말 진료까지도 가능했는데 이제 공공의료에서는 그렇게까지 지금 당장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뭐 원주도 이제 뭐 그런 공약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24시간 아예 이런 어린이 전문 병원 또 주말까지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짓자는 의견도 있고 그런 게 어쨌든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네. 공공에서 그거를 담당해주면은 가장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된다면은 달빛 어린이 병원에 충분한 또 예산 지원이 돼서 부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번에 원주우련 어쨌든 모처럼 좀 잘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쵸. 원주시가 네. 좀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일단 이게 좀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원주시가 뭐 발표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좀 행정적이든 말뿐이 아니라 네, 저는 재정적 지원이 아마 좀 더 크지 않을까 싶기는 결국에는 인력 한데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빛 어린이병원이 문을 닫은 것도 인력이 결국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사실 저 지방에서 의사 뽑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소아과 의사 귀하니까 네. 그런 거를 충분히 좀 뽑을 수 있는 인센티브나 재정적 지원 이런 게 확실히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지금 의료 공백이나 이런 것들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참 걱정 많으시죠. 요즘에 의대 이제 정원 확대 이 시국에 네네. 전국에서 어쨌든 지금 뭐 의대 교수들도 지금 이제 사직서를 다 제출하고 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정부도 대응이 상당히 참 한숨 나오는 대응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갈등이 너무 지금 길어지고 있으니까 네. 요새 의료 관련해서 참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막 수술 일정이 막 이제 잡혀 있는데 이거 미뤄지는 거 아니냐? 내가 당장 지금 상황에서 아프면은 진료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걱정이 네. 지금 계속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여간 이런 좀 걱정이 좀 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기후위기 관련 이야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작년 겨울 원주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조금 그런 날씨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겨울치고는 좀 약간 따뜻했다. 따뜻하다. 네. 이게 강원지방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겨울철 강원도 기후 분석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평균 온도가 1.6도씨라고 해요. 그래서 겨울의 평균 온도가 네네. 1.6도시다. 원주가. 그래서 이게 1971년 원주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9일 특히 12월 9일 최고 기온은 17.5도씨를 겨울인데. 기록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거의 사실 봄 날씨잖아요. 거의 뭐 반팔 입어도 될 정도예요. 네네. 17.5도면. 그래서 이때 이랬나? 이 정도였어 근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하여간, 눈도 많이 오고 이랬던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올 겨울이 조금 따뜻했다고 해요. 근데 뭐 다 따뜻하잖아요 지금 지구가.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게 원주나 뭐 강원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계속 뭐 겨울철이 따뜻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최근에 발표된 자료였는데 최근 그 2023년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씨 오른 것으로 관측됐다고 해요. 1.5도 정도 올랐다. 네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2015년에 뭐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아주 유명한 협약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 전 세계가 이제 이 이상 올라가지 말자고 약속했던 게 1.5도씨거든요. 근데 넘은 거죠 벌써. 네, 그래서 그 마지노선이 깨졌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각국에서 그리고 전문가들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뭐 어떤 작은 노력이 아니라 변혁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뭐 늘 하는 얘기고 네. 사실 뭐 원시 정부도 지금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40년 뭐 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위기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건데 실제 되는 지금 대응은 상당히 뭐 그렇게 변혁적이지 않잖아요. 네네. 늘 해왔던 걸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원주시 정부가 정말 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저희도 여러 번 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중심에 그리고 자동차 이용을 어떻게 보면 장려하는 듯한 그런 정책들이 있고.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지금 수백억 예산을 계속 쓰고 있는데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릴스로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올렸는데 그 올린 걸 보면 댓글이 이제 그렇게 달린 거죠. 주차장과 이 탄소 중립이 무슨 연관이 있냐라는 네네. 어떤 물음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이 이제 많이 늘면은 자동차를 타기가 이제 더 편해지는 이제 환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늘 네.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은 결국 사람들은 편해지는 만큼 자동차를 더 타게 되는 거죠. 근데 네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자동차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자동차를 타는 걸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주차가 일정 부분 불편해져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맞아요. 물론 반대급부로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릴스 올린 것도 보시면은 그 내용이 사실 풀 영상에 다 나옵니다. 대중교통을 결국에는 활성화하자. 주차장을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맥락이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원주시 정부가 하는 거는 물론 대중교통 개선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지금 당면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지금 주차장을 늘려놓으면 그럼 나중에 대중교통이 활성화됐을 때
차량이 만약에 줄어들어 그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있는 주차장들은 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불필요한 걸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만드는 게 하나 예산 낭비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당장 또 차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온실가스 배출에는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우려 지점을 우리가 두 가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원주시 정부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그거에 걸맞은 목표 이행을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것을 저희가 누누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게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일련의 경향성이 비슷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것들을 또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근데 지금 원주가 기업 유치를 엄청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기업의 어떤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한다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뭐 네. 리백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리백 해가지고 이제 재생에너지 100%로 이제 기업이 이제 공장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네네. 것도 하고 있는데 이제 원주시가 여러 가지 뭐 기업 유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산단을 대여섯 개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 산단에 과연 재생에너지 비율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몇 %를 해라. 이렇게 규제를 할 것이냐 했을 때 그런 움직임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앞으로 사실 뭐 원주가 좀 의료기기 수출할 때도 앞으로 유럽연합의 그런 환경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리백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원주시가 대비가 돼 있냐? 그저 공장만 유치하면 되는 거지. 그 산단에다가 여러 가지 규제를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재생에너지 비율 때. 네. 오히려 원주에 있는 여러 가지 물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제할 생각은 많이 하고 있죠. 물론 필요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규제를 더 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과연 이 온실가스 감축, 어떤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인 상황인데, 이건 뭐 작년 겨울 더웠다는 얘기하면서 아무튼 원주시 정부 네. 비판을 해봤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원주통신이었고요.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두 사람의 정신없는 수다 첩첩토크. 오늘 척척 토크는 조국이는 왜 지역 인재가 아니란 말인가? 를 주제로 토론 아닌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요거를 이제 주제로 잡은 이유는 요새는 아니고 뭐 계속 이제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이제 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역차별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은 일단 최근에 1월 25일이었어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지방대 육성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뭐 우리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 말하는 거죠. 이런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 중 35%를 지역 인재로 이제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그동안은 권고였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의무화된 거죠. 그동안에도 의무가 아니었군요. 아니었어요. 네. 심지어 그래서 의무가 아니었고 뭐 이렇게 비율 같은 것도 이제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냥 거의 그 노력하여야 한다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로 이제 구체적으로 비율까지 정해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지역 인재, 여기서 말하는 지역 인재는 비수도권 대학에 이제 다니거나 또는 졸업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졸업 예정자나 졸업생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 법에 따르면은 어느 지역이든 지방대만 졸업하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 입사할 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대학교를 다닌 학생이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지원하면 지방인재입니다. 지역인재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네. 지방대 육성법에 따르면. 왜냐? 이 지방대 육성법은 지방대를 육성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지방대를 다녔으면 비수도권 공공기관 입사할 때 혜택을 주자. 지역인재로 인정해 주자. 요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35%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상지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어디 나주 혁신도시 이런 데 지원을 하더라도 지역인재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게 이제 혁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데 여기는 이제 이전 공공기관, 그러니까 이전 공공기관이 이제 지역 인재를 30% 이상 뽑도록 돼 있거든요. 이 비율은 처음에 뭐 21%였다가 계속 상승해서 지금 이제 30%가 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 인재는 좀 달라요. 여기는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졸업 예정, 졸업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이야? 이제 여러분들 뭐 원주 혁신도시라고 하니까 이제 원주 것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강원 원주 혁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강원 지역을 포괄하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당연히 원주대학 나오면 지역인재가 되는 거고 그쵸. 강원대를 나와도 지역인재입니다. 이 원주 혁신도시에서는. 강원권에 있는. 그렇죠. 네. 근데 대구대를 나온 학생이
이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선 지역인재가 아닌 거죠. 이 법에 따르면 혁신도시 특별법에 네. 따르면. 네. 그럼 아까는 우재 씨가 나주 혁신도시에 이렇게 갈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역인재로 이 법에 따르면 안 아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생도 됩니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생도 되는 거죠. 네네. 원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단서 조항이 뭐냐면은 만약에 원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근데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닌 거야. 저처럼. 그렇죠. 네. 수도권에서 다니셨고 네. 또는 뭐 대구에서 다녔을 수도 있고 그쵸. 딴 데 다녔어. 네. 그러면 지역인재를 이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를 원주에서 졸업했더라도. 약간 최종 학력이 중요한 그렇게 거군요.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중고를 원주에서 나와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가 아니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원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하신 하지만 대학을 수도권에서 다니신 이 국인 씨는 지역인재가 아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만 원주에서 다닌 나는 당당한 지역인재다. 이겁니다. 난 당당하거든. 네. 과연 이게 이제 납득이 가능하냐가 네네. 오늘의 이제 토론 주제인데 토크 주제인데 소위 역차별 논란이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역에서 내가 나고 자랐는데 초중고 다 나왔는데 수도권에서 대학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인재에서 배제되는 거는 이게 또 다른 차별 아니겠느냐. 맞아요. 이런 얘기들 네.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 지방대 육성법 개정되면서 그래서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 두 명이 한번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네. 저희가 또 입장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딱 갈리기 때문에 오늘 좀 재밌는 얘기 해보자. 오늘 정말 약간 이렇게 상황도 그러니까 다르고 우리 네. 이해관계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국인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요? 팔이 당연히 안으로 굽으실 것 같은데? 저 지역인재 저 되고 지역인재예요. 지역인재 되고 싶으세요? 네, 저 지역인재인데 왜 인정을 받지 못하냐 왜 이런 겁니다. 본인이 지역인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대학을 수도권으로 다녔으면 수도권 인재지. 왜 아니죠. 지역인재입니까? 제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로 가신다. 네. 어. 그러니까 저는 지역인재가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범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원주가 조금 특히 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비수도권 지역이 항상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좀 돌아오는 청년을 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잘 없는 것 우리 같아요. 원주가 요새 이제 컴백 원주인가요? 뭐 네. 아무튼 뭐 커먼 원주. 네. 비싸잖아. 뭐 네이밍 센스가 다 비싸죠. 아무튼 커먼 원주 하겠다고 하는데 네, 네. 하게 돌아오는 사람을 환대하지 못하고 있다. 맞아요. 이런 문제의식이 네. 있으신 거고요. 그게 제가 더 특히 비평준화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녀서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비평준화 드는데 시절에 나는 W고를 다녔다. 네. 강조해 주시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그 W고에서는 네. 지역에서 지역 대학을 진학하는 것 자체를 조금 실패로 실패했다고 해결했지, 뭐. 다 보는 그렇지 뭐. 사람들이 지금도 많았어요. 그럴걸? 네, 아마 뭐 솔직히 그렇겠죠. W고만뿐만이 아니라 네네. 지역의 시선이 다 그렇잖아. 맞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역 대학 가면 그렇게 좋게 안 보잖아. 이게 그러니까 뭐 모든 전국이 그렇겠지만 인서울을 해야 그러면 인서울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수도권을 가야 이제 그렇지. 인정을 받는 사람 구실한다. 네. 솔직히 말해서 그런 현실이잖아요. 현실이 있죠. 근데 거기를 보내는 이유는 어쨌든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살라는 뭐 그런 이 마음이 있겠죠. 유합 개념이네. 네네. 어떻게 근데 보면.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런 좋은 곳에서 교육을 받았다면은 그걸 뭐 거기 수도권이나 그런 지역에서 쓰는 것이 과연 좋을지 아니면 꼭 그렇게 잘 배워서 지역에 돌아와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역 그렇죠. 입장에서도.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역에 돌아오는 게 환대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의 많은 분위기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돌아왔을 때 뭐 어떻게 대합니까? 저는 막 돌아와서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왜 돌아왔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였고 의아해하지. 그리고 무슨 이유가 있어? 라는 것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원주에 돌아오는 게 되게 특이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분위기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은 저야 이렇게 문화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꼭 이렇게 뭐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반드시 필요했던 건 아니지만 근데 주변 친구들 제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은 보면 졸업하고 가능하다면은 기회가 있다면 원주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근데 지역인재 채용이 그때도
기준이 만약에 확대됐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봤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냥 일반 채용으로 준비를 해서 입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내가 똑같이 어차피 그냥 똑같은 절차대로 입사를 준비할 거라면은 그럼 나는 조금 더 그냥 수도권에 있는 아니면 서울에 있는 기업에 목표를 하고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해서 대부분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역 인재 기준을 좀 확대하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디까지 확대해야 돼? 저는 그러니까 뭐 초중고를 다 나가야 된다 이건 아니겠지만 뭐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지금 법에 정도까지는 단서 조항만 없애면 되는 거죠. 네네. 혁신도시법에서.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만약에 지역에 돌아오고 싶어. 네. 내가 원주로 돌아오고 싶단 말이야. 서울에서 수도권 대학 다 했다. 그러면은 일반 채용으로 입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지역 인재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정말 간절히 지역에 돌아오고 싶어. 네네. 나는 그냥 홈타운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일반 채용은 70%는 일반으로 뽑거든요. 일반 채용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지역 인재로 혜택을 봐서 내가 들어오고 싶어 하느냐.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법의 취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인재를 왜 지방대생 중심으로 지금 뒀느냐. 그러니까 법을 설계했을 때. 이 법 취지 자체가 저는 결국 지방대 육성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대 안 가려고 하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에 나오면 실패라고 생각하잖아요. 지역에. 네네. 그 정도인데 누가 지방대 가려고 그랬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지방대 가면은 다 그냥 막 인생 패배자고 그냥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불이익을 받고 이런 걸 우리가 다 알잖아. 학창시절 겪으면서 입시를 하고 취업을 하고 그쵸. 하면서 다 아는 네. 사이잖아. 지금 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지금 서울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방대 워낙 안 가려고 해서 지방대 지금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라도 이제 메리트를 줘가지고 지방대 이제 진학을 이제 장려하는 취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도시특별법이든 지방대 육성법이든 모두 지금 이제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방대생을 중심으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수도권 이제 대학생한테 지역 인재 혜택을 준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 취지와 과연 맞는 방향인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대를 육성하겠다는 이제 취지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확대를 해요. 그 고등학교는 원주에서 졸업한 사람이 수도권 대학 갔을 때 이 사람도 지역 인재로 인정을 해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학생. 네네. 그러면은 수도권 출생자도 역차별이라고 할걸요? 내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거 할게요. 네. 나랑 똑같이 수도권에서 대학 다닌 애야. 근데 얘는 원주에서 다녔다는 이유로 원주에 입사할 때 혜택을 준대. 이것도 문제라고 할걸요? 내가 볼 때. 끝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논제. 그렇다면 역차별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중고 비수도권 다녔다고 지역인재 혜택을 왜 주냐? 이 얘기 나오면 또 확대할 겁니까? 그러면 지역인재 채용 없애자는 거지 이 말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거를 확대하는 거는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원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한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학 서열화가 굉장히 이제 만연하죠. 뭐 우리 옛날에 다 알지 않습니까? 뭐 서성한 뭐 중경외시 뭐 국숭세다 뭐 건동홍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서연고회부터 해가지고 막 광명상가 뭐 줄줄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있고 수도권 중심주의도 굉장히 만연한 사회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회에서는 사실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닌 것 자체가 일정 부분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사회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내가 뭐 날로 먹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일단 수도권 대학 갔으면 어느 정도 우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는. 네네. 그러면 이 우위를 활용해서 수도권에서 입사를 하거나 또는 지역에 굳이 이렇게 오시고 싶으시면 일반 채용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우위로 활용해서. 근데 왜 굳이 지역 인재로 같이 들어오려고 하느냐. 비수도권의 어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아니라 다른 일자리들. 솔직히 말해서 쳐다도 안 보잖아요. 수도권 대학 다니신 분들이. 근데 공공기관 좀 양질의 일자리 같아. 그렇죠. 뭐 안정성이라든지 옛날에 뭐, 다 수도권에 있던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거 지방 이전한 거잖아요. 맞아요. 지방 이전했는데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좀 좋아 보여. 근데 지역 인재 채용이라는 혜택까지도 준대. 근데 나는 못 받네? 나 억울해.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역차별 논란이? 이 메커니즘으로? 나는 되게 단순한 구조 속에서 나온 역차별 구조인데 사실은 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그 말이 아닌가. 나는 언론들도 이걸 역차별 논란으로 다 받아 써주고 있는데 네네.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왜 역차별인지. 제가 상지대 졸업했으니까 뭐 이해하실 겁니다. 제 이해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공공기관 있을 일 전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에서는 사실 잘 이해는 안 된다. 이 역차별 논란을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 쓰고 있는 것도. 그게 과연 타당한 지적인지도. 그러니까 그게 뭐 저는 그러니까 역차별이라는 단어까지 그렇게까지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을까에 대한 것들은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 법의 취지나 이런 것들에서 우재 씨가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혁신도시를 지방으로 이전시켰을 때 기대하는 그런 지방 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또 지역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은 어떤 청년 인구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을 봤을 때 물론 지역에서 대학을 다닌 청년들, 그 다음에 그런 청년들이 계속 또 지역에 남지 못하고 떠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 고등학교 때까지 지역에 다닌 청년들이 결국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금 계속 그 다른 지역에 사는 것도 그 유출의 하나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어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지역에 돌아올 수 있는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재 유출이라든지 그런 청년 인구 계속 빠져나가는, 감소해 나가는 그런 문제의 하나의 해결점으로서 또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책 방향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수도권 대학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왜 차별을 받아야 되냐? 그럼 지방대 가시면 됩니다. 원주 대학을 왜 안 다니세요, 그러면? 본인이 수도권 대학 선택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수도권 대학 선택해서 수도권에서 4년 잘 다녀놓고서 나는 왜 혜택 안 주냐? 난 역차별이다. 이 얘기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지방대학 가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그런 공공기관으로서의 그 생각을 한다면은 아니면 일반 채용으로 오시면 되는 거고. 왜 나는 수도권 대학까지 다녔으면서 지방대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적 혜택까지도 바라느냐.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문제점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지, 이 적어도 지역인재 채용 제도에서 이거를 해결을 바라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못 받아드리겠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약간 어떻게 또 인식을 하고 있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대치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치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계속 확대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그리고 지역 인재 채용의 비율을 계속 높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이게 어떤 일정한 만약에 30%만 계속 고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라면 더 그렇게, 만약에 이게 확대됐을 때 뭐 거기 안에서 파이가 한정돼 있는 범위에서 계속 더 갈등이 높아지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높아지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확대가 되고 그리고 계속 이 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기준이 확대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단계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 대학을 졸업한 그 인원이 지역 인재 하나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뭐를 나와서 뭐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은 100% 역차별 논리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확대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그렇게 하는 방식도 뭐 의미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방대를 아무도 안 간잖아 지금. 한국 사회의 방향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서성한 중경에서 이거 계속 외우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계속 이거 외우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대학 서열화를 어떻게든 깨트리고 지방대들을 어쨌든 그래도 잘 육성을 해가지고 수도권 중심주의를 완화하는 방향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을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서울에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무너뜨리고 내가 나고 자란 지역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성공할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옳게 된 방향 아니에요? 이게 내가 뭐 무리한 그 상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좋은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느냐? 수도권 어쨌든 졸업생들까지 지역 인재 혜택을 주는 게 과연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기여할 수가 있느냐. 저의 목표지만 거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 인재를 확대한다면 거기에 기여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뭐 아마 국인 씨는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 그것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방향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결국에는 지역 인재, 이 법에 의한 지역 인재의 범위는 지금 현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야만 달성할 수 있지. 더 늘릴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오히려 그것은 이도저도 아닌 제도가 될 것이다. 그냥 뭐 다 그냥 난립하는 거죠. 뭐 수도권생 출신들도 오고 뭐 다 지방대생들 더 안 뽑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그러니까 이런 의대 정원 확대에서도 약간 그런 경향성이 조금 비춰지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뭐 고려했을 때 요즘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단체 전학을 오는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그런 그 의대로 진학하거나 이런 경향이 미리부터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게 우리가 어디를 방향성을 둘 거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그게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그 방향성에서의 문제 해결 방식이나 아니면 목표가 달랐던 거고. 근데 저는 약간 저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동기부여 될 수 있는 메리트라든지 그런 아니 이 형 오늘 싸우자 그러더니 뭐 이렇게 자꾸 막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럴 수밖에 그러니까 없었던 그게 이유를 아니라 너무 설명하고 저는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 그렇기 때문에 확대가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결론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확대했을 때 지방대 가는 사람이 더 늘까요, 줄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더 없어지는 건데 지방대였어요. 저는 그 상지대 다닐 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거기 교직원분들 중에도 물론 교직원이면 중산층 이상일 수도 있죠. 오랫동안 재직을 했으면. 네네. 근데 너 내 자식은 굳이 서울로 안 보여도 될 것 같다. 이제는 지역인재 채용이 많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오. 내 자식도 그냥 원주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냥 지역 대학에 보내가지고 계속 하는 것도 난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만약에 지역인재 채용이 그렇게 확대된다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더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그냥 단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방대를 위해서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겠습니까? 지방대 입장에서는 나쁜 일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법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법이. 그러면은 그냥 저는 그냥 모르겠네요. 이 법이 뭐하러 존재해야 되지? 지방대 유치법이 뭐하러 있어야 되지? 지방대 이로운 방향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방대를 왜 키워야 되냐? 망할 때가 다 망해. 지방에 쓸데없는 대학들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의 말에 당연히 동의 안 되고 전 그런 분들 설득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지방대가 그래도 살아야지. 어느 정도 너무 서울에만 지금 몰려있으면 이거 과열되고 문제 많지. 좀 어느 정도 거점 지역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제 방향이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목적과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목적과 방향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결과를 놓고 보자고요. 네. 무엇이 더 지방대 뭐 신경 안 쓰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방대가 더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망할 때가 망해야 됩니까? 살아야죠. 살아야 되는데 네. 만약에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면 그게 지방대를 살리는 길입니까? 죽이는 길입니까? 저는 꼭 그게 죽이는 길이라고는 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네. 지방대 더 사는 길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저는 근데 약간 그걸 퍼센트로 봤을 때 좀 약간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죠. 네. 근데 네. 왜 그게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이 되는 거예요? 꼭그 지역에 이유로. 다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뭐 반도체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네네. AI 반도체 저 인공지능 의료기기 이런 민간 기업에서 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주면 되는 거죠. 왜 그게 하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그것도 지역에 얼마 없는 양질의 일자리여야 되냐? 그나마 지방대생들에게 혜택을 주던 양질의 일자리를 그걸 그마저도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학생들한테 나눠주자. 이게 과연 옳은 제도인가? 이게 옳게 된 방향인가? 저는 지방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여러분들은 뭐 지방대 다른 생각 갖고 계시다면은 다른 또 관점을 갖고 계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서 이 확대의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채용으로 와서 충분히 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있긴 하겠는데 물론 그런 맥락에서 아까 제가 이 확대돼야 되는 것들은 어쨌든 좀 더 메리트를 주자라는 측면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메리트를 받아서 만약에 이 지역에 왔을 때의 저는 장점 중에 하나는 지역에 계속 정주할 어떤 가능성? 이게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얘기가 약간 저희가 겉돌 수도 있었던 경우냐면은 환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닌 사람이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당연히 돌아오면 좋은 거죠. 그 사람이 다시 지역에 정착하면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 네네. 필요한 일이죠. 근데 그 정책은 제가 볼 때는 따로 가야 되는 지점이다. 이 정책일 필요는 없다. 지역 인재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고 그거는 다른 방식. 제가 뭐 오든가 말든가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고. 가산점? 그러니까 왜 나는 그게 공공기관을 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네. 이걸 별개로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사람들 굳이 지역에 돌아오려는 게 뭐야? 공공기관 양질의 일자리 탐나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아니었으면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쵸. 냉정하게 말해서. 그쵸. 안 네. 돌아올 거잖아. 공공기관 아니었으면.
정말 지역을 사랑하시고 이런 분이면 형님처럼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공공기관 아니었으면 공공기관이 만약 지방이점 아니었으면 혁신도시가 없었으면 안 돌아왔을 분들 아닙니까? 뭐 그런 냉정하게 얘기하면 분들도 그럴 수 많이 계실 있죠. 거 아닙니까? 네네.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공공기관으로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나는. 아마 이번 뭐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워낙 이 언론에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 언론사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연 지방대를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또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해관계를 얼마나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어차피 난 결론 안 날 것 같았어요, 이 토론. 네. 한번 마지막 한번 더 정리해 주시죠. 아니 근데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린 달라. 아니 그 우리의 지금 얘기가 똑같다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결이 맞다 이게 아니, 아니라 우리 얘기도 달라. 달라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는 지금 얘기를 못 해봐서 결론이 안 나지만 마무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대생이 이런 혁신도시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면은 똑같이 저는 지역에 남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방들 그나마도 오게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아니면 아예 안 오잖아. 아예 안 올. 그러니까 지역을 이미 떠난 어떤 서울로 유학을 간 사람들은 네. 어차피 그 서울에 정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원주로 돌아오는 거지. 근데 이 상지대는 상수예요. 지방대들은 상지대, 연세대, 뭐 이런 강릉, 원주대, 한라대, 경동대 다 상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인재가 다 비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메리트마저 없으면. 네네. 잘못하면. 물론 모두가 다 공공기관을 꿈꾸는데 저도 공공기관을 꿈꾸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라는 부분에서의 그런 메리트가 그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게 그런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게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인가에 대한 이거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메리트를 주는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제한돼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면 역차별 운운하시는 분들은 내가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역시나 저는 그 기회를 그게 뭐 똑같은 맥락에서의 얘기겠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막을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저는 확대하는 것에서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에요. 그 확대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네. 좋아요. 우리 오늘 뭐 이렇게 또 결론이 알 리가 없죠. 이 네, 문제는. 맞아요. 이렇게 좀 입장이 달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구인 씨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좀 네. 직설적이게 해봤어요. 네. 제 생각. 착착 토크. 오늘은 아주 난 이런 토론을 원해서 우리가 이게 생각이 달라야 돼. 일부러라도. 일부러 달릴 필요 네. 없지만 이렇게 좀 다른 주제를 많이 선정을 해야 맞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맞아서. 그쵸. 그래서 생각이 아주 선명하게 다른 약간 주제를 좀 가야 된다. 중간에 그 중간 지대를 찾고 싶은 지점이 몇 번 있었는데 그래요? 오주 씨가 단호하게 거절을 아니, 해서 자꾸 아까 녹화 네. 전에는 싸우자 오늘 이렇게 각을 세우자고 해피해 놓고서 막 중간에 어떻게 타협을 막 하려고 이 우재 씨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재미가 없다니까 이게 나는 오늘 그럼 내가 나온다고 욕먹고 끝나는 거야 오늘 방송 뭔데 역차별 뭐 욕하고 난리야 막 그럼요. 나는 물론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겠는데 네. 뭐 정신이 없네요. 하여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사실 그런데 뭐 저도 제가 뭐 공공기관을 다니는 게 아니라서 마지막에 그러시 그렇고요. 네. 하여간 그래도 저는 지역 인재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공공위는 하여간 지역 인재가 아닙니다 지금은.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희가 투표 잠깐 붙여봤을 때도 팽팽하던데 그 투표 인스타로 한번 걸었는데 스토리로. 네. 그래서 댓글로 한번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제 욕해 주셔도 좋고요. 뭐 저 따위로 생각을 하고 그냥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네. 나가 아니 뭐 빠진 거 저한테도 아니냐. 그럴 수 있죠. 네, 그 역차별인데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대 다 죽이라는 거냐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정리해 있고. 주시면 제가 네. 그거 가지고도 한번 또 후속 피드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척척 토크와의간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무실동은 지금 시간입니다. 3월 원주시 의회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의회 자체는 되게 짧게 끝났어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다행이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뭐 다행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네.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을 못했네. 네. 그건 그렇지. 아카데미 극장 근데 철거비 관련 논의 때문에 사실 좀 핫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쵸. 뉴스도 많이 네. 나오고 그 점을 좀 중심으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총선 3주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특집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들 투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좀 여러 개 하려고 하는데 뭐 선거 브리핑도 해보고요. 선거구별로 이제 후보 소개 이거는 이제 갑과 을 원주 해보려고 하고 또 전망 같은 것도 좀 살짝 쿵해보고요. 총선이 다가오는 거 어쨌든 좀 느끼십니까? 저 주변 분위기가 좀 있어요? 어때요? 아직까지는 약간 좀 덜한 것 같기는 해요. 네. 나는 좀 이번 총선이 내 주변이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별로 그렇게 예년 같지 않다?
맞아요. 더 약간, 뜨거웠던 네.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래도 요새는 그 다들 좀 피로감이 좀 많다 그래요. 정치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어. 2016년 총선은 내 주변 기준입니다. 제 주변 기준. 그랬을 때는 그래도 뭔가 좀 투표로 뭔가 좀 바꿔보자. 약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장기 집권이었으니까 보수 정당에 네네. 이걸 좀 바꿔보자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이번 선거는 그냥 다 약간 지겹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주변은 좀 비슷하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 그리고 유세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기도 하고요. 한 2주 1주 남으면 더 뜨거워질라나? 공보물 나오고 이러면 네네. 공보물 가지고도 한번 얘기해보고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날라오면. 어쨌든 선거 분위기 좀 올라오는 타이밍에 저희도 특집 방송으로 찾아와 뵙도록 하겠습니다. 114회 1부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